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민서의 이야기를 통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함께 해볼까 합니다. 민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술을 선택했지만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찾고자 한 자유의 이면에는 가족과의 깊은 갈등과 전통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과연 민서는 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가족들과 다시 연결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죠. 저는 문서입니다. 올해 32살이고 서울 강남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전통적인 가풍을 가진 집안에서 장녀로 자라면서 부모님의 기대 속에 항상 살아왔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제가 동생 준호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셨죠. 그런 말씀들은 단순한 조언을 넘어서 매일 식탁에서 반복되는 주문 같았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하면 허락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대부분 거절당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공부해야지. 사람들이 우리 집안에 대해 뭐라고 하겠니? 저는 대꾸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늘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그럼 저는 엄마의 딸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보기 위한 거울인가요? 동생 준호는 저보다 6살 어립니다. 나이 차이가 꽤 나다 보니 어릴 적에는 저를 슈퍼히어로 같은 언니로 이겼어요. 제가 높은 점수를 받으면 어머니는 준호 앞에서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준호야, 언니를 본받아야 해. 언니는 정말 훌륭하다다. 하지만 반대로 제가 실수를 하면, 예를 들어 숙제를 깜빡하거나 점수를 낮게 받으면 어머니는 엄격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러면 준호가 뭘 배우겠니? 저는 어릴 때부터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부담감을 느끼며 자랐습니다. 제 잘못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생에게까지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머니의 기대는 제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더 뚜렷해졌습니다. 서울의 명문대 상경학과에 합격했을 때 어머니는 너무 기뻐하시며 친척들을 집으로 초대해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서는 공부를 정말 잘해요. 앞으로 큰일을 해낼 겁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제가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제가 점점 그림자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대학 시절 제 친구들은 동아리에 들어가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추억을 쌓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예술 관련 동아리 활동에 어머니가 반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공부가 제일 중요하지.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라 고 하셨죠. 연애도 여행도 감히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은 내 커리어를 쌓을 시간이다.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저는 제가 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이상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부모님을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저와 준호를 위해 정말 많은 희생을 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안은 처음부터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인 동현 씨는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집 근처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세탁소에서 화학약품으로 손이 빨갛게 부르트면서도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저희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였죠. 어쩌면 그래서 어머니는 자신의 희생이 제가 성공함으로써 보답받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저에게 너무 벅찼습니다.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신다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의도에 있는 무역회사에서 10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안정적이고 누군가 부러워할 만한 직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취업 당시 부모님께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머니는 친척들에게 우리 민서가 여의도의 큰 회사에 들어갔어요 라며 제 이름을 자랑스럽게 말하셨고 아버지는 묵묵히 제 어깨를 두드리며 웃으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적이라는 단어가 제게는 답답함과 지루함으로 변해갔습니다. 아침 8시에 집을 나서고
저녁 9시가 넘어 퇴근하는 하루하루가 똑같았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숫자와 보고서를 처리하고 상사에게 실적을 보고하며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이는 제 자신이 점점 기계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겉보기엔 원만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두가 각자의 성공만을 위해 경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작은 실수라도 하면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 누군가의 성과가 곧 다른 사람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근이 길어져 밤 10시가 넘어서야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한 손에 가방을 들고 한 손엔 자판기에서 삼킨 커피를 들고 터덜터덜 마포대교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한강 위로 비치는 불빛이 유난히 아름다웠어요. 반짝이는 강물과 서울의 야경이 멋지다고 느껴지는 동시에 제 삶이 그 빛처럼 고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대체 무엇을 얻는 걸까? 이런 삶을 앞으로도 계속 살 수 있을까? 그 순간 문득 어린 시절의 꿈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 학예회에서 제 그림이 전시됐던 날, 친구들이 칭찬해주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예술은 저희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고 부모님께서는 항상 예술은 취미일 뿐이라며 실용적인 길을 권하셨습니다. 그렇게 꿈을 뒤로 한 채 안정적인 직장만을 목표로 살아온 제 자신이 갑자기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사표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심 자체는 쉬웠지만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저를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는 데 성공한 딸로 생각하고 계셨기에 퇴사 소식을 받아들이기 힘드실 게 분명했죠. 하지만 그날 마포대교에서 느꼈던 답답함을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나도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자.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물론 두렵고 막막했지만 처음으로 제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던 그날 밤, 제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 저녁, 강남집에서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어머니는 식탁 한가운데 앉아 음식을 나르며 분주하셨고 아버지는 조용히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동생 준호는 스마트폰을 보며 가끔씩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죠. 평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가족의 풍경이었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식사를 시작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 회사 그만두려고요. 말을 꺼내자마자 식탁 위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젓가락질을 하던 준호는 손을 멈췄고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어머니였어요. 뭐라고? 회사 그만두겠다고? 민서야,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 어머니, 겸숙 씨의 목소리는 당황과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곧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그럼 앞으로 뭐 할 건데? 그림 그린다고? 그림 그려서 어떻게 먹고 살겠다는 거야? 아버지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서야, 너는 지금 내가 가진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다. 안정된 직장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고는 있니?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반응이 예상했던 것이라서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부모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식탁에 놓인 음식이 갑자기 멀게 느껴졌습니다. 평소라면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잡채와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었을 텐데 그날은 입에 뭐 하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그냥 이렇게 계속 살면 제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는 다시 환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내가 지금껏 부모님 덕분에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걸 모르는 거니?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억눌린 감정이 터져나올 것 같았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려고 애썼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세요? 저도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삶을 한 번쯤 제 방식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계셨고 어머니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동생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도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온 저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는 예상대로 쉽지 않았고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이 아픈데 부모님이 내 결점을 이해해주게 기다리다가는 평생 내 자신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그날의 대화는 제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제 결심을 더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건 내 삶이야. 결국 내가 책임져야 할 인생이잖아. 한 달 후, 온 가족이 일산에 있는 외갓댁에 모였습니다. 외할머니 생신을 맞아 오랜만에 모두가 함께하는 자리였어요. 외삼촌 내외, 사촌들까지 모여 북적북적한 분위기 속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죠. 저는 최대한 밝은 척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부모님과의 대화 이후로 어머니의 표정은 계속 딱딱했고 아버지는 제게 거의 말을 걸지 않으셨거든요. 점심 식사를 마치고 다들 거실에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외삼촌이 가볍게 물으셨죠. 민서야, 요즘 회사 일은 어때? 많이 바쁘지? 그 말에 어머니는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고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회사 그만뒀잖아. 그림을 그린다고.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촌들마저 말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워 머뭇거리며 네, 요즘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야, 너 정말 내가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부모가 널 위해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준호는 뭘 보고 배우겠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제가 뭘 보고 배워야 했는지 아세요?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한 거예요. 제가 사람인데 제가 뭘 원하는지도 몰라야 하나요? 목소리가 떨리며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어요. 거실은 순간 얼어붙은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외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가방을 집어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먼저 갈게요.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닿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 계속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존재가 이렇게도 답답하고 버겁게 느껴질 수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 작은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내고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말했으니까요. 홍대의 작은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원룸은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창문으로 햇살이 잘 들어오고 작은 책상 하나와 침대 하나를 놓기에 딱 맞는 크기였어요. 처음에는 좁은 공간이 답답하게 느껴질까 봐 걱정했지만 오히려 저만의 자유로운 공간이라는 점에서 마음이 놓였어요. 홍대는 예술과 자유의 상징 같은 곳이라 이곳에서라면 제 그림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아침이 되면 창가에 앉아 캔버스를 펼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벽에는 제가 그린 그림들을 하나씩 붙여나갔는데 점점 채워지는 벽을 보면서 조금씩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았어요. 그림을 그리며 시간 가는 줄 몰랐지만 정작 작품을 팔거나 경제적인 수익을 내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그림을 올려도 반응은 미미했고 가끔 연락이 오는 구매자와의 거래도 큰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림 도구를 정리하고 홍대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과 풍경을 관찰했습니다. 거리에는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사람들, 캔버스를 펼쳐놓고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관객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저는 그들의 자유로움이 부러우면 저도 그들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홍대에서의 삶은 제게 새로운 경험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큰 외로움도 안겨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반에 앉아있으면 문득 가족들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엄마는 지금도 제가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하실까? 아빠는 여전히 화가 나 계실까? 준호는 제 선택을 이해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찬 밤이면 핸드폰을 들어 통화 목록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끝내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지금 전화를 하면 또 무슨 말을 들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저를 주저하게 만들었죠. 어떤 날은 너무 답답해서 방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그림만 그린 적도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챙기지 않고 그저 캔버스 앞에 앉아 붓질을 하면서 제 안의 감정을 색으로 표현하려 했습니다. 그런 날이 반복될수록 외로움은 더 커졌고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지게 됐습니다. 이 길이 정말 내가 원하던 길일까? 아니면 단지 가족의 기대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도피처일까? 하지만 그런 순간들 속에서도 제 안의 작은 희망은 계속 빛났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을 바라보며 적어도 이 공간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으니까요. 가족들과의 연락을 끊은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언젠가 제가 정말로 저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축했던 돈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홍대로 이사 올 때는 그래도 몇 달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생활비와 재료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더군요. 캔버스, 물감, 붓 같은 기본적인 재료는 항상 필요했고 생각 없이 쓰다 보면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인터넷에 그림을 올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리려 노력했지만 판매는 드물었습니다. 가끔 그림을 구매하겠다는 연락이 오면 그나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지만 그렇게 들어오는 돈은 다음 달 월세를 내기에도 빠듯했어요. 한 번은 동네 마트에 들렀던 날이 떠오릅니다. 식료품 코너에서 도시락을 고르는데 가격표를 보며 몇 번이나 손이 멈췄습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가장 저렴한 도시락을 집어들었지만 계산대 앞에 서서도 이 돈을 더 아껴야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결국 계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힘들어질 줄은 몰랐는데 계속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그런 날이면 밤으로 돌아와 벽에 걸린 그림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저만의 감정과 이야기가 담긴 그림들. 비록 그림을 팔아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제가 제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홍대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손님이 적은 시간대에 짧게 일하면서 돈을 벌고 남은 시간에 그림을 그리자는 계획이었죠. 카페 사장님은 친절한 분이셨지만 아르바이트 첫날은 여전히 긴장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일하면서 실수로 커피를 쏟았을 때 직원들이 웃으며 괜찮다고 해주었지만 속으로는 스스로가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얼 하고 있는 거지? 이 길이 정말 맞는 걸까? 하지만 벽에 걸린 그림들을 다시 한번 달아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내가 선택한 공간이잖아. 내가 선택한 삶이니까 후회하지 말자. 비록 돈도 안정된 미래도 보장되지 않았지만 제 그림들은 적어도 제가 진짜로 원하는 삶의 흔적이었고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조금씩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어머니가 준호의 상태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점점 느끼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홍대로 이사한 이후 준호는 자주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가족 식사 시간에도 핑계를 대고 나오지 않거나 나와도 무기력한 표정으로 말없이 밥만 먹고 들어가곤 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사춘기라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 썼다고 했지만 점점 그 모습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닫게 되셨대요. 어느 날 어머니가 준호의 방을 청소하던 중 책상 위에 놓인 노트를 우연히 보였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그냥 제자리에 돌려놓으려 했지만 페이지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적힌 글이 눈에 들어왔다고 하셨어요. 준호의 글씨로 적힌 짧은 문장이 어머니의 발을 멈추게 했습니다. 나는 언니처럼 될까 봐 두렵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한 채 나도 결국 포기하게 될까? 어머니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제야 어머니는 제가 집을 떠나면서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 말이 당시에는 어머니께 그냥 고집스럽고 어린아이 같은 변명으로 들렸을지 몰라도 이제는 준호의 마음을 통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는 준호와 대화를 시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준호가 어머니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간단히 괜찮아 라고 답할 뿐이었대요. 하지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준호야, 요즘 왜 그렇게 방에만 있어? 혹시 학교나 다른 데서 힘든 일이 있니? 하고 물으셨을 때 준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무슨 일을 해도 나중에 결국 못할 것 같아요. 언니가 집에서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나라고 다를 게 있을까요? 그 순간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준호가 그런 깊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어머니는 그날 밤 준호의 밤을 나와 한참 동안 스스로를 돌아보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민서에게도 이렇게 했었구나. 준호도 똑같은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 후로 어머니는 조금씩 변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준호가 방에서 나와 거실에 앉아 있을 때면 억지로 공부 이야기를 꺼내는 대신 준호가 좋아하는 게임이나 관심사에 대해 물어보려고 애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저에게도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잘 지내니? 내가 그린 그림 나중에 한번 보여줘. 어머니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사과하거나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들 속에서 저는 어머니가 저와 준호를 조금씩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계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을의 공기가 선선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홍대제 자취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엔 택배 기사님이거나 집주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그곳에 서 계신 어머니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민서야. 어머니는 잠시 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전에 보지 못했던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어머니를 방 안으로 모셨습니다. 작고 낡은 원룸이라 깨끗이 치워놓는다고 해도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어머니께 보여드리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벽에 붙어있는 제가 그린 그림들, 책상 위에 어지럽게 놓인 물감과 붓을, 그리고 낡은 침대와 작은 창문.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미안하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멈춰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어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것 같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도 못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내가 알아주길 바랬어. 그게 잘못이었어. 미안하다, 민서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고 그 말을 하면서 눈가가 붉어지셨습니다. 제가 대답하기 전에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제 방 한쪽에 놓인 그림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엄마는 이제서야 알 것 같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사과하실 줄은 몰랐고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쁨과 서운함,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엄마, 여기 앉아. 차 한 잔 끓여줄게요. 저는 어머니를 작은 식탁 의자에 앉히고 서랍에서 꺼낸 티백으로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차를 우려내는 동안 어머니는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제 방 안의 모든 것이 어머니께는 낯설어 보였지만 그날의 어머니는 이전과는 달리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준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준호가 느끼고 있는 부담, 그리고 어머니 스스로 깨달으신 것들.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어머니가 제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제게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방에서 떠나시기 전 작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내 선택을 이제 존중할게. 너도 힘들겠지만 항상 내 편이 되어 줄게. 어머니가 떠난 뒤
저는 한참 동안 벽에 걸린 그림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제 그림과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어머니께 조금이나마 인정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고민 끝에 저는 부모님 댁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듣기만 하는 딸로서가 아니라 제 마음을 솔직히 전하고 가족들과 진지하게 대화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저는 오후 늦지막이 강남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어머니는 반가운 듯 다가오셨지만 눈빛에는 아직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왔구나, 민서야. 저녁 준비됐으니 들어와라.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고 준호는 방에서 나와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인 건 정말 오랜만이라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저녁을 먹은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가족들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왔어요. 모두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실 중앙에 앉은 저는 그동안 느꼈던 감정들과 억눌려왔던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 살아야 했던 부담감,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정할 때까지의 갈등, 그리고 홍대에서 혼자 지내며 느꼈던 외로움과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듣고 계셨고 아버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준호는 소파 한쪽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지만 말없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참 말을 이어가던 중 저는 목이 메어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에게 실망을 줄까봐 늘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 선택이 항상 틀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아버지가 깊은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서야, 아빠는 표현이 서툴러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걸 몰랐다. 사실 아빠는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걸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 같구나. 아버지의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말씀하신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때 준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나도 많이 생각했어. 언니가 힘들게 자기 길을 가는 걸 보면서 나도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됐어. 언니가 나한테 가르쳐준 게 있다면 때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거야. 준호의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셨고 저는 그제야 가족들이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대화는 예상보다 오래 이어졌고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기 전 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서야, 엄마도 내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 내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을게. 그리고 힘들 땐 언제든 집으로 와.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전보다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완벽히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어머니는 점차 제가 선택한 길을 존중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시고 그래서 돈은 어떻게 벌 건데? 라는 말부터 하시던 분이셨죠. 하지만 이제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해하시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민서야, 내 그림들 요즘 어떤 걸 그리고 있어? 엄마한테 사진 좀 보내줄 수 있니? 그 질문은 정말 오랜만에 들은 어머니의 따뜻한 관심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벽에 걸린 그림들을 사진으로 찍어 어머니께 보냈습니다. 그 중에는 제 가장 최근 작품인 밤의 홍대라는 그림도 있었습니다. 홍대 거리를 걸으며 본거리의 불빛과 사람들의 표정을 제 나름대로 표현한 작품이었죠. 몇 분 후 어머니께 답장이 왔습니다. 민서야, 그림이 참 따뜻하다. 너답구나. 이런 그림들로 한번 전시회를 열어보면 어떨까?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전시회를 권하시다니요. 그동안은 제가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를 반대하시던 분이셨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실제로 전시회를 열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동네에 작은 갤러리가 있는데 거기 주인분이 참 친절하시더라. 한번 가서 이야기해보자.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홍대에서 가까운 작은 갤러리를 방문했습니다. 갤러리 주인은 따뜻한 미소로 저희를 맞아주셨고 제가 그동안 그린 작품들을 보고 난 뒤 흔쾌히 전시회를 열어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 전시회를 준비하는 동안 어머니는 제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세심히 챙겨셨습니다. 예를 들어 전시회 포스터를 디자인할 때 어머니는 그 시체 하나까지도 꼼꼼히 확인하시며 조언을 주셨고 갤러리 주인과의 일정 조율도 직접 맡아주셨습니다.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민서야, 엄마도 예전에는 내가 뭘 하든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 그림들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이 일을 하고 싶어 했는지 알겠더라. 엄마도 내 편이 되어 줄게.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컥했는지 모릅니다. 전시회 준비가 끝나갈 즈음 저는 아버지께도 전시회에 와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잠시 망설이셨지만 결국 전시회 첫날에 오셨습니다. 전시회 당일 저는 아버지가 갤러리 한쪽에 서서 제 그림들을 조용히 바라보고 계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림을 보시던 아버지는 저에게 다가오셔서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많이 노력한 게 보이는구나. 좋은 그림이다.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셨던 아버지가 건넨 그 한마디는 저에게 정말 큰 위로와 자신감이 되었습니다. 동생 준호도 저의 여점을 지켜보며 많은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의 기대와 압박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해 방 안에 틀어박혀 있던 준호가 이제는 조금씩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음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홍대거리에서 연주하는 밴드를 찍어준 도면삼을 보여주었는데 그걸 본 준호가 말했습니다. 누나, 나도 저렇게 기타를 치고 싶어. 요즘 인터넷으로 작곡 공부도 조금씩 하고 있어? 저는 준호에게 기타 연습을 시작해보는 게 어떠냐고 권했고 준호는 그 말에 힘을 얻었는지 동네 학원에서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준호는 친구들과 함께 소규모 밴드를 결성해 첫 공연을 했다고 자랑했습니다. 누나, 내가 너처럼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너 덕분에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은 것 같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이 단순히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가끔씩 그래도 내가 현실적인 계획도 세워야 하지 않겠니? 라는 조언을 하셨고 아버지는 여전히 감정을 드러내는데 익숙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서로를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가끔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을 때면 어머니는 전시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고 준호는 자신의 음악 활동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도 가끔씩 그래도 민서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변화시켰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여전히 그림을 그리며 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전시회 이후 몇몇 사람들이 제 그림을 알아봐 주었고 소규모 의뢰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아직 완벽히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이제는 제가 선택한 길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할 때도 있지만 예전과 달리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 가족은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제 그림들이 단순히 예술 작품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쌓아온 변화와 이해의 기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그림들을 볼 때마다 저는 우리가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